아, 아, 안녕하세요. 저 속박통합과장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조촐하네요.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아, 미안해요. 이거 화면 공유로 돼 있었네요. 이걸로 해야 돼요. 비디오 플로트 컨트롤 치우고. 이제 되죠? 네, 저는 이제 오늘은 논문보다는 좀 기술에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구글 안티그래비티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혹시 안티그래비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오, 맞아요. 제미나이 3가 한 1, 2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때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커서나 코파일럿은 다들 쓰시나요? 그래서 이따가는 커서와의 차이점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19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지금은 좀 무료로 풀려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소개하기에는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디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얘네가 소개하는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그냥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똑같아요. 뭐 비슷하게 다른 뭐 코파일럿이나 커서 같이 똑같이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수행을 하는 건데 먼저 기능 중에 하나가 태스크 리스트, 아티팩트 그리고 버리피케이션. 이거는 뭐 근데 다른 모델에도 다 대부분 있는 거고 보시면은 살짝 GPT스럽게 생겼죠? IDE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왼쪽에는 컨버세이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고 실제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작성하고 구현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서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얘가 스스로 작성을 해요. 쫙. 그리고 그거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또 증명 베리피케이션을 할 것인지도 작성을 한 후에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태스크를 먼저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이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여러 워크 단계에서 여러 개의 잡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터미널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동적으로 브라우저를 켜서 작업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안티 그래피티가 직접 브라우저를 켜서 동작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요? 얘네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배속을 한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이 컴퓨터?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뒤에. 제가 사용해 본 예시.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직접 만들어서 프리뷰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줘요. 이런 기능이 뭔가 추가가 됐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점이 다른 그런 아이디어 E랑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에이전트 매니저로 기존 커서나 코파일럿에서는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오른쪽 뭐 왼쪽이나 이런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그 그 폴더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폴더 내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얘는 조금 빠른데 너무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개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트립 템퍼레이처라는 뭐 작업을 하고 있고 아래는 다른 폴더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비동기적으로 조금 뭐랄까 여러 에이전트를 한 번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단위성으로 여러 폴더를 열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작업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적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신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가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짜줬어요. 근데 이 계획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특정 부분을 조금 드래그하거나 커멘트를 해서 치면은 알아서 또 이걸 또 수정을 해서 개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이어져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뭐 코드 구현이나 이런 것도 수정을 합니다.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코드도 똑 동일하게 이제 커서나 코파일럿처럼 코드 내부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데 이 예시는 뭔가 다른 모델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따 맞아요. 정확히 말하셨어요. 얘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살짝 코딩을 도와주는 툴이다 보다는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실행하고 우리는 관리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프리뷰를 보여줬을 때 어떤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봤을 때 살짝 웹페이지 웹 개발자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유용할 것 같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랬을 때 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한 게 된 게 얘가 또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웹페이지 U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이미지 오브 뭐 블라블라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내부에서 제너레이션을 해주고요. 이렇게 웹사이트 이미지를 UI를 생성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싶다. 넘어갔네. 하면은 드래그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노 바나나와의 연계도 지금 가능하다는 게 일단 차이점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포트폴리오 제작 예시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처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생겼어요. 뭔가 챗GPT 같이 생겼죠. 보시면 왼쪽에는 제가 그냥 작업하고 있는 워크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왼쪽에 뜨고요. 이걸 들어가면은 뭔가 그대로 그 아이디 화면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 화살표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워크 플레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인스트럭션을 보낼 수 있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간단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물어봐서 바로 이제 실행과 구현과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AI PhD 스튜던트의 역동적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이런 식으로 뜨면서 먼저 생각을 해요. 띵킹을 해서 이런 태스크들을 만들어요. 지금은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수행한 이후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어떤 태스크들이 돼 있을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프로젝트 뭐 셋업, 디자인 시스템 구축, 뭐 코어 컴포넌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섹션들 구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정책이나 애니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짭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을 태스크라고 하고 이 태스크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스크스를 바탕으로 임플멘테이션 플랜을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한글로 적기 때문에 한글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기술 스택은 뭐 리액트 이런 식으로 리액트와 뭐 바닐라 CSS를 쓴다고 하고 디자인 컨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대로 구현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제가 뭐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좀 작성을 합니다. 뭐 description, core description, 뭐 user review required, 뭐 propose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것들이 어떤 파일을 만들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실제 이제 개발이 들어갑니다. 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먼저 디자인 시스템부터 구현을 해서 쫙 하면은 이렇게 뭐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 실제 이걸 들어갔을 때 그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는 베리피케이션 단계를 거치면 이제 workthrough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workthrough는 오른쪽처럼 생겼는데요. 어떻게 이걸 실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어서 이걸 이대로 수행을 해서 얘가 알아서 npm도 설치하고 npm run dev, npm run build까지 먼저 수행을 해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실제 실행을 하려면 npm run dev라는 명령어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과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프로토타입이라서 다 빈값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냥 역동적이라는 말만 넣었을 뿐인데 조금 괜찮은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짜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거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5분밖에 안 걸렸고 실제 뭐 제가 지정하는 값을 제가 이제 넣고 싶으면 이제 명령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웹 개발을 하는데 한번 써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커서랑은 뭐가 다르냐? 저는 지금 커서를 구독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거 쓰시나요? 개발할 때 안 쓰시나요? 코파일럿이요. 클로드 코드. 둘 다 전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보시고 뭔가 어떤 거가 더 좋은 것 같다. 아직은 클로드 코드가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코파일럿이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제가 얘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지 자료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유튜브를 참고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먼저 코어 멘탈 모델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파란색이 커서이고요. 오른쪽이 안티그래비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커서를 사용하거나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변화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커서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어, 개발자가 조금 수동으로 코딩하는 걸 도와주는 형태로 뭔가 AI 퍼스트 에디터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실행할지 뭐 배포할지에 대해서 통제권은 그 개발자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안티그래비티는 개발부터 구현, 배포까지 자동으로 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는 그냥 어떤 태스크들을 주어졌을 때 그걸 관리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레포를 열고 그리고 실제 인라인 컴플리션을 이제 얻게 되고 실제 이 리팩토링 할 것들을 에이전트에 물어봐서 그리고 고치고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주니어 개발자를 얻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안티그래비티는 조금 저희가 그 특정 레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싶을 때 그런 디자인하고 싶은 피처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그걸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코드와 터미널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구현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검증하고 유저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조금 구현을 완료하는 느낌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제 개발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피처에서 뎁스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커서는 이제 코드 컨텍스트를 위해서 탭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을 한번 써보셨을 텐데 그거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그 레포지토리를 한정으로 조금 그 레포지토리 전체를 파악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고요. 반면에 안티그래피티는 그냥 에이전트 관리를 하는 컨트롤 부분에서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에디터나 터미널 브라우저를 억세스를 허용해주면 이걸 그냥 자동으로 실행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거는 커서나 GitHub 코파일럿 이런 게 아직은 사용하기 쉽고요. 안티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자인할 피처랑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reliability랑 maturity를 봤을 때는 커서는 조금 유료 모델도 있고 실제 회사에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스테이블하고 실제 회사에서도 조금 가용해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안티그래비티는 아직 좀 실험적인 환경이 많습니다. 실제 구형부터 배포까지 하기에는 사이드 프로젝트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안티그래비티로 처음부터 만든다 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UI 버그를 수정하거나 조금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을 때는 안티그래비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유, 이거를 만든 유튜버가, 네네네. 에에에.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랑 조금 사람들이 비교해 놓은 것들 바탕으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면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코드를 모른다는 가정하에는 안티그래프트의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에바라고 저도 생각하긴 하는데, 실제 뭐 UI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그 코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쉽다? 커서보다는 좀 쉬울 수 있는데 개발자가 특정 코드를 수정하길 원하고 특정 펑션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면 커서가 아직은 쉽다. 안티그래프티는 좀 처음부터 구축하는 편이다 보니까 기존 레포에서 들어가서 쓸 수는 있지만 이 레포 단위의 그거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AI 리서처들은 뭔가 깃허브에서 프로젝트를 클론 해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수정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직은 그 개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커서가 좀 더 편하다. 왜냐면 VSC 같은 걸 이미 많이 써왔으니까. 근데 안티그래비티는 VSC 환경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아까 보셨다시피 챗GPT처럼 챗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커서는 월에 20달러, 무료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제한이 걸려 있어서 20달러라는 비용을 내야 되고, 안티그래피티는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리밋이 조금 있긴 한데, 리밋이 매일매일 초기화가 돼서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더들이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그냥 저희 같이 코딩을 할 수 있고 코드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코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이 아이디가 짠 코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커서가 좀 더 맞고요. 그리고 좀 코드를 직접 건드리거나 이런 걸 한 사람은 커서가 맞고 그냥 UI 디자이너 개발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안티그래피티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실제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말귀를 아직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폴더 단위 레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그냥 뭐 어떤 함수 구현해줘 하면 구현만 하면 되는데 얘가 테스트 파일까지 만들어 그냥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실행까지 해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테스트 파일도 만들어버리고 이걸 실행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또 GPU를 뭔가 어떤 GPU를 사용할지 설정하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명령어를 주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그냥 내부 터미널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뜨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래서 커서로 일단 코드를 짜고 제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안티그래피티는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뭘 수정했는지 정확히 말을 안 해줘요. 너무 요약을 해버려요. 모든 걸 막, 그러니까 뭔가 아직 잘 모르겠다, 개발을 잘 모르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짜면 되구나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저희처럼 세세한 분야, 어떤 레이어를 설계하다든가 어떤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저희 같은 리서처 같은 사람들은 이 코드를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커서가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구글에서 안티그래비티라는 모델 아이디를 11월 19일에 출시를 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는. 제미나이 3가 막 엄청 좋다고 막 곽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티그래비티는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제미나이 3 프로를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코드를 개발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얘가 개발 플랜을 세우고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AI 리서처들은 코드 한 줄 한 줄 저희가 뭐 직접 바꾸진 않지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함수를 구현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네네네. 아, 맞아요. 비슷한데 얘는 아예 안티그래피티는 실행까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 전처리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미지에서 어떤 픽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좌표를 트레젝토리가 있다면 그 트레젝토리 이미지에 오버레이 하고 싶어요. 그걸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함수까지 실행을 시켜버려요. 만들어 놓고 테스트까지 하고 이게 잘 됐는지 베리피케이션까지 자동으로 무조건 거칩니다. 네네. 네네. 그 정도 있고 얘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막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아직까지 막 커서 망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아직 일단 제 평가고요. 이런 네? 아, 맞아요. 플랜을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차이점은 아닌데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왼쪽에 상단에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먼저 태스크스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진행을 할지를 먼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해요 하면서. 네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만약 이 태스크 중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 하면은 바꿔주고 그 이전에 했던 코드들도 다시 다 구현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네 그것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체크 돼 있는데 네 이 태스크들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걸 수정했는지 이제 이걸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살짝 완전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유용하기보다는 아직 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태스크 관리자인데 빠르게 구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 유용한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테이크홈 메시지로 가져와 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저희가 뭐 리서치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뭐 데이터 전처리, 모델 구현, 실험 등등에는 물론 안티그래비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실험적으로 아직 증명이 덜 되긴 했지만 커서나 코파일럿, 클로드 코드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구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막 AI 서비스나 리서치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활용을 먼저 빨리 해봄으로써 새로운 산출물을 더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커서와는 좀 다른 뭐 아이디나 이런 다른 기능들이 있는 안티그래비티처럼 좀
완벽해 보이는 곳에도 빈틈은 있기 때문에 뭐 연구할 때도 항상 빈틈을 찾아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면 제가 리퍼런스를 달아놨는데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 있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발표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 가세요? 나갈게요. 도망가면 안 돼. 다들. 그럼 전체 하면 어떻게 하죠? 집에. 이거 한 번만 새로 고침하고 네. 90일 하고 슬라이드 쇼. 음, 네, 바로 뭐 시작하시죠. 네, 연말이라든지 좀 사람이 없네요. 아니요, 금나라. 눈이 많이 와서. 네, 저는 이제 박사과정 2학년이고 오늘 좀 이제 준비한 페이퍼는 이제 3D 메쉬 같은 걸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든다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문을 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두 논문은 뭐 이제 ICCV 25년도 이제 베스트 페이퍼 받은 이제 브릭 GPT라는 논문이랑 문제는 COR의 오럴 페이퍼로 이제 억셉된 논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뭐 보통 베스트 페이퍼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데스크 이런 걸 좀 이제 만들었을 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연구를 진행하면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뭐 저희가 보통 3D 메쉬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겐 같은 걸로 이제 많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뭐 3D 겐 이후의 모델 저희가 뭐 너프라 아니면 이런 모델도 쓰고 뭐 이제 3D 메쉬 제너레이션 모델 혹은 이제 뭐 이지 3D 이런 이제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만들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한 바퀴 돌려도 이제 외면 서페이스 같은 게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생성 모델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저희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얘를 이제 만들라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혹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물체가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있어? 이제 뭐 저희가 뭐 코끼리를 이제 100톤짜리 코끼리를 만들면 이제 무너질 거잖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려 없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디지털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고 뭐 이제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3D 프린팅 같은 걸 해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메쉬 같은 거는. 하지만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 물체의 이제 안정성이라기보다 좀 뭐 이 재료 자체의 이제 접착성 같은 걸로 이제 또 이 서페이스가 이제 잘 이어 붙여지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서포팅이라 해가지고 그냥 기하학적 패턴을 넣거든요. 삼각형 이제 브릿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고치고 싶다 하면 이제 고칠 수 없고 다 만든다 하면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 인쇄할 때 흔히 생기는 문제인데 이 아래 이제 뭐 중간에 한 부분을 잘못 만들면은 이게 이제 레스토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위로 한 층 한 층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제 한 번 망가지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이런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걸 고려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서포트 이 파란색을 서포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재질 같은 것도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브릭 GPT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그 CMU에서 나왔고 이 ICCV 베스트 페이퍼 받았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 자체는 이제 프롬프트 브릭 이제 조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레고 브릭으로 이제 소파를 만들어줘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파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던 거랑 두 번째는 이 데이터셋을 구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셋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는 이제 뭐 좀 간단한데요. 이 쉐이프넷이라고 이 3D 메쉬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많이 공개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디스크리타이즈 해가지고 뭐 이제 20 바이 20 바이 20짜리 이제 3차원 공간 내에서 원 바이 원 블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레고처럼. 그러면 이제 브릭 스트럭처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원 바이 원 블록만 그냥 쌓으면은 그냥 이제 다 하나하나씩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의 다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긴 블럭이 있어야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 바이 원 블럭을 이제 뭐 원 바이 투, 투 바이 투 이런 식으로 이제 레고 블럭을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무너지는지 아닌지 이제 엔진 이제 피지컬 엔진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 만든 데이터를 디포로 이제 캡셔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샘플들인데 그래서 이제 머그컵이다 하면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머그컵이 있죠. 근데 학습 자체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이 브릭 뭐 레고 블럭 하면은 원바이 이제 뭐 레고 블럭이 되게 다양하지만 가장 뭐 레고 많이 하신 분들이면은 기본적인 블록의 이제 높이는 다 똑같다고 가장 작은 높이 가정을 하면은 얘는 2차원의 h by w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 바이 블록, 원 블록, 원 바이 투, 투 바이 투, 포 바이 투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에 h by w가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블럭에 이제 스파셜 코오디네이션이 있겠죠. 3차원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이제 데이터들이 시퀀스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 시퀀스는 룰이 있는데 이제 가장 아래부터 그냥 위까지 순서대로 그냥 쌓아가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LMM을 이제 파인 튜닝 시킬 건데 얘를 어떤 순서로 쌓아야 하는지는 이제 학습을 시키진 않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쇼퍼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브릭이 하나하나씩 주어지면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다음 토크를 예측해가지고 전체 브릭을 예측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좀 얘네들의 노벨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 각각의 이 스텝들 이제 안정한지 스테이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미 내가 원 바이 포 블럭을 놓을 건데 다른 블럭이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는 샘플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이 GPT가 뽑아야 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해당 샘플을 이제 리젝션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리샘플링 하면은 저희가 올바른 이제 어떤 브릭을 뽑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쫙쫙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최종 구성품을 만들면 이 최종 구성품의 이제 물리적인 스테이블리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뭐 이제 저희가 뭐 수직 항력이라던가 뭐 좌우의 이제 뭐 작용 반작용 마찰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 힘이 0이 되면 이제 가장 안정한 구조겠죠. 근데 이제 다 완성된 브릭 결과물에 대해서 이 스트럭처 폴스 모델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사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매 루프마다 얘네들이 이제 가능한 구조인지 리젝션 샘플링을 해가지고 다음 블럭을 만들고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전체 블럭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생성한 놈이 물리적으로 안정하다 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안정하지 않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 한 번 더 검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한 데까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LLM 자체가 이런 피지컬한 이제 안정성을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리미테이션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브릭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좀 노벨티 컨트리뷰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실험을 어디서 했냐? 텍스트 투 메시 모델들 혹은 이제 그냥 LLM 파인 튜닝한 거에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라마 메시 같은 이제 얘는
프롬프트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 모델이겠죠. 여기서 한 100개 정도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잘 스테이블한 놈의 성능을 측정하고, 근데 걔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피지컬 엔진이 들어간 애보다는 못 하겠죠. 그래서 쉐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안정하냐에 대한 이제 매트릭을 주면은 덜 안정하더라. 이런 예시들이 있고, 혹은 이제 뭐 각각의 브릭이 서로 이제 콜루전이 생겨가지고 실제 세계에 이제 불가능한 예시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여기에서 뭐 이제 리액션 샘플링을 안 하면은 뭐 이제 엉망으로 나오고, 이 롤백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컬이 이제 스테이블하냐 아니냐 이런 건데, 언스테이블한 이제 구조가 나오고 뭐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이거 써먹을 때가 되게 많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브릭을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실제 우리 매니팩처 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어. 근데 자동차를 어떻게 설계할 거며 어떻게 조립할 건데 로봇한테 시킬 때 지금 이제 뭐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걸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 과정조차도 이제 사실은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내가 집을 지을 거야. 이제 뭐 요새 막 현대 건축물들 보면 되게 이제 으리으리하고 막 되게 공정도 그렇고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실제로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걸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아니죠.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란 것도 디스크리트하다 볼 수 있죠. 뭐 김 같은 걸 세우고 어느 이제 벽을 어떻게 할 거고, 그 과정이 이제 과정에서 이제 조립하는데 이제 가까이 공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래에다가 이제 평평하게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근데 그 기둥을 덜 세우면 이제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둥을 어디 세워야 할지 그걸 이제 예측해 주는 거지, 얘 같은 놈은. 아, 얘는 그렇죠. 그죠. 그게 좀 이제 리미테이션이지만 그것도 이제 뭐 포함해서도 할 수 있겠죠. 추후 논문에서는. 하여튼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저는 음 그렇다기에는 이제 룰베이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좀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거는 아니죠. 이게 원바이 원 브릭을 써야 하는지 원바이 포 브릭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원바이 포 브릭을 써야 한다는 것도 뭐 예측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내가 이걸 만들어 할 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긴 블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이 의자를 만들 때 원바이 원 블럭을 쓰면 이 가운데 있는 놈은 팍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룰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해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오래 걸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제 점점 줄여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샘플링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모든 과정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샘플링 해야 하잖아요. 걔는 피지컬 엔진을 통해서 그 옵티미제이션을 다 구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LLM이 예측을 해주고 이거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신 뭐 이제 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생성을 해놓은 놈이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성할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생성이라는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정해진 거가 없는데, 그 사실 그 상상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저는 베스트 페이퍼 여기 있죠. 이걸 리얼워드로 이제 구현한 첫 번째 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좋죠. 아이디어랑 데이터 셋 컨트리뷰션도 있고. 네, 저는 뭐 이거 보고 후속 연구들 하고 싶은 게 좀 생각이 나던데, 좀 이따 마지막에 테이프 이그젠플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스케치덕이라는 논문인데요. 앞에 논문은 이제 그 프롬프트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었죠. 나이브한 방법. 피지컬 엔진들 얘도 이제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태스크는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제 3D 블록을 이제 그려주는 놈이에요. 뭐 이제 이런 인풋의 다양성에 대한 이제 정당성은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블록의 사이즈가 컬러가 뭐고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고 위치가 어떤 거고 이제 스케치라는 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제 쉽게 좀 더 텍스트보다는 이제 쉽게 줄 수 있는 비주얼 인풋이니까 비주얼 프롬프트니까 그런 점이 좀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3D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에펠탑을 구워라 만들어라 하면 이제 3D 블록을 막 써서 만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챌린지는 이 2D에서 3D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둥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지 좀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걸 어떻게 넣어줄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으로 이걸 만들면은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이제 내가 다리 기둥이 얇다면은 혹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두꺼울 수도 있지만 뭐 얇을 수도 있겠죠. 이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를 몇 개나 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학습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3D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3D 듀티가 있어야겠죠. 이 스케치랑 3D 페어가 있어야지 뭔가 우리가 학습을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의 이제 좀 안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얘를 랜덤하게 이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요. 이제 브릿지, 피라미드 이런 거 요 아래 보시면은 이런 거 되게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물리적으로. 얘 A랑 뭐 B를 조합한다던가 C를 조합한다던가 이렇게 단위적으로 이제 뭐 조합하는 이제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3D 그려 트루스 만들면은 이 각각의 블럭을 이제 그래프의 노드라고 치면은 노드 이제 예를 들어서 A에서는 위에 있는 블럭과 아래에 있는 블럭은 위에 블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뭐 레프트 인, 레프트 뭐 라이트 인, 라이트 오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3D 구조를 이제 2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미리 정해진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3D 이제 제가 좀 생략했는데 그러면 이제 2D 스케치 어떻게 만드냐? 이 3D 어떻게 만들어진 입력을 그냥 정면에서 보면은 걔가 2D잖아요. 이렇게 엣지를 딴다거나 좀 이제 블러링 한다던가 해가지고 스케치 인풋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엘페탑의 정면을 봐가지고 왼쪽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몇 가지 이제 뒤에 있는 블럭 같은 거는 생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릴레이션이란 놈들은 사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X랑 Z 축 사이의 관계. 이제 XY 플레인이라고 보면은 X랑 Z는 이제 3D잖아요. 그 관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히든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2D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13가지의 이제 어떤 비주얼 릴레이션이 있어요. 뭐 이제 3D 같은 거는 이제 프론트 오브라던가 뎁스 얼라인드라던가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태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2D 릴레이션을 보고 3D 릴레이션 그리고 얘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라는 태스크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메소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2D 스케치가 있으면은 얘를 그냥 뭐 디텍션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각각의 블럭의 위치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요. 앱스트랙트 그래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O8이라는 놈을 지탱하는 거는 O5랑 O6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O7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히든 릴레이션 사실은 비하인드에 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 O7이 O8을 이제 O8을 서포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2D 심볼릭 그래프를 만들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노드의 이제 아니 엣지의 그 속성은 릴레이션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13가지가 있다고 아니 2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각각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릴레이션과 이 블록이 있다면은 블록의 위치가 있으면은 뭐 이제 얘네가 아니 블록의 사이즈가 있으면은
이 블록의 x, y, z 그러니까 3D 코어디네이트를 예측하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서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블록이 이 서포트는 이제 뭐 인풋이 두 개니까 O5랑 O8이 있고 뭐 서포트가 또 하나 더 있고 O6가 있으면은 이 관계를 보고 이 세 블럭의 이제 위치를 예측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마다 잘 잘라가지고 같은 속성을 가진 놈들을 각각의 위치를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3D 포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 잘라요 다시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이 이제 안정한지 예측을 해요. 이 부분이 좀 이제 휴리스틱이 들어가는 건데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언세이프하다. 얘는 이제 물리엔진을 돌려봤더니 망가진 놈이다. 이런 놈은 그럼 그 아래다가 이 미리 정의해둔 패턴. 얘네는 안정적이잖아요. 얘네랑 이제 얼마나 가깝느냐를 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친구 같은 놈은 이 아래에 이제 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포트를 이제 넣고 이런 그래프 관계를 그려준 다음에 다시 이제 디퓨전 모델로 3D 코어디네이트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런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건축물을 만듭니다. 10개, 10개죠. 근데 뭐 사실 패턴이란 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브릭 패턴이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재료마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얘네는 이제 뭐 사실 음료수 캔 같은 걸로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뭐 휴리스틱적으로 뭐 10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뭐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 3D 위치를 어디다 놓을지. 근데 만약에 이게 높이가 다르면 이렇게 기울 거 아니에요? 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블록 최적화 문제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블록들이 뭐가 있고 여기 각각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최적화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려. 그 최적화는 이제 바로 되진 않잖아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컴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간단해지는 건데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3D 코디네이션에서 얘가 이제 조금 더 왼쪽으로 간다는 거, 오른쪽에 간다는 거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얘가 뭐 이 초록색 놈이 좀 더 바깥으로 오면 얘가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얘가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학습 데이터는 안정적인 놈들이니까 그 안에서 예측을 해주겠죠. 그러면 사실 서칭 스페이스가 되게 큰 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ML이 쓰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음, 아, 저는 뭐 여하튼 뭐 이제 발표는 거의 끝났으니까 어, 제가 뭐 좀 생각한 것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이제 기어 같은 것들 만든다던가 아니면 시계 같은 걸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피지컬한 설계도 뭐 할 수가 있겠죠. 뭐 기어를 어떻게 맞추고 몇 피로 하고 어떻게 위치로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단순히 블록 쌓기인데 이런 뭐라고 해야 하지?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뭐 캐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은 그런 이제 정해진 틀 속에서 이제 그 툴로 걔를 툴로 써가지고 뭔가 만드는데 설계 같은 걸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ML을 써서 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정성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피지컬하게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게 좀 안 되는 실험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태스크는 이제 학습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뭐 이 브릭 GPT 같은 거는 뭐 어블레이션 실험에 있고요, 사실은.
여기 어블레이션의 그 메인 리절트에 있는데 제로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인 컨텍스트 실험도 있고 한데 라마 지금 라마도 옛날 라마 원 아니에요? 라마 라마 3 라마 3 네. 음. 그래요. 저는 이게 좀 디퓨전 지금 애초에 LLM도 지금 이제 이해 그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인 점에 가서 이해할까 말까 하는 디퓨전을 뭘 해결해가지고 잘 가야 되는 아,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뭐 LMM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LMM 자체가 이제 그 피직스를 이해하고 이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좀 이제 한계인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의 이 피직스 엔진을 단 건데 뭐 그것조차 이제 뭐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로 이제 학습이 이제 뭐 제로 뭐라고 하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런 걸 학습을 한다면은 각각의 순서를 이제 뭐 잘 맞춰야 하는데 잘못된 거는 이제 검증을 하고 그러면 걔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뒤에 거는 이제 노드가 있을 때 어디 위치로 이제 예측을 할 것이냐를 한 거죠. 음. 네, 여하튼 그런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뭐 해볼 수 있는 영구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 막 태동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네, 여하튼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연구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